안녕하세요. 자, 오늘 중개 실무 나갈 차례죠. 460조. 자, 실무 총설이 나와 있거든요. 공인인증사 법령을 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을 했고, 이제 중개 실무,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들어왔습니다. 이 실무가 진행되는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토지를 갖고 있는 갑이에요. 이분이 자신의 토지를 팔아달라고 계획공사 A한테 중개 의뢰를 합니다. 그럼 실무는 중개 의뢰에서부터 출발해요. 중개 의뢰가 있었다는 얘기는 중개 계약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뢰인과 계공 사이에 중개 의뢰에 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획공사는 이 토지를 어떻게 중개할까 하고 계획을 세워요. 이게 실무의 두 번째. 다음에 물건을 알아야 중개할 수 있으니까 이 토지에 대한 조사 확인 들어가겠죠. 그럼 토지장 떼보고 등기상 증명서 떼보고 현장 가서 보기도 하고요. 토지 이용계 확인서 모두 떼봅니다. 자, 조사 확인 끝났어요. 자, 이것을 이제 취득 의뢰인 을입니다. 이자에게 중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영업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광고 활동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자,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둘이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럼 이제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 작성 교부 해줘야 되죠. 설명서도 작성 교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중도금, 잔금 치르고 중개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의 이행 단계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실무는 이런 식으로 진행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도 지금 현재 이렇게 편제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총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 계약이 있고요. 계획은 없어요. 모든 교재가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조사 확인. 이게 이제 들어갔고, 다음에 이제 중개 활동이 있죠. 이게 부동산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론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 이제 여기서 전자계약하고 같이 연결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전자계약이 있는데 요거로 같이 연결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계약 이행 단계를 해갖고 개별법에 따른 중개 실무. 우리 교재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민법에서 공부하는 주임법, 상임법, 그 다음에 이제 실명법, 요 내용을 같이 이제 공부하고요. 경매도 여기서 같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실무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그 시험의 출제 비중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우리 공인인증사 법령이 있다고 그랬죠. 공인인증사 법령이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은 이제 중개 실무로 지금 들어왔는데, 출제 비중을 가볍게 생각을 해보면요. 그 시험에서는 지금 요 두 군데에서 70%를 출제하겠다. 공고는 그렇게 해요. 요 두 군데에서 70%를 출제하겠다. 실무를 30%를 출제하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공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지 않습니다. 내지 않고요. 어떻게 내고 있냐면, 공인인증사 법령은 약 70% 정도를 여기서 출제해요.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약 10% 정도를 출제하고 있고요. 실무 쪽에서 약 20% 정도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렇게 출제하는데, 문제로서로 한 사람은 공인인증사 법령 쪽이 28개라는 얘기죠.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약 4개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실무 쪽이 지금 현재 20%니까 8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출제 비중을 따져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 시험은요, 어떻게 내고 있냐면, 이 실무 쪽에서 보통 5개 내지 6개 정도밖에 출제 안 해요.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현재 32회 때 5개밖에 출제 안 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이렇게 됐고요.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32회 때 무려 8개를 출제했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 나머지 이제 요거 27개를 법령에서 선정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비중이 맞아가는 거는 요거 법령 쪽만 이제 보통 27, 8개를 출제하고 있고요. 여기를 넓히면은 요게 줄어들고, 요걸 넓히면은 여기가 줄어들고,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둘이 합쳐서 약 30% 정도를 출제하고 있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이 부분이 어려워요. 이 부분이.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부동산 거래 신고법 만만치 않았죠? 만만치 않았고, 여기 실무 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실무는 실무기 때문에 쉬울 것 같지만은 이쪽을 어렵게 내잖아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쪽은. 그러니까 공법 내용을 물어봐도, 공시법의 내용을 물어봐도, 세법적인 내용을 물어봐도 우리는 시험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못 해버립니다. 이번 32회 때 특이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저 민사특별법 시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죠. 이른바 집건법이라 부르나요? 그렇게 안 불러요? 아직 안 배워서 모르겠어요? 아직 안 배웠어도 누가 뭐 지금 다 배웠나 지금? 안 배웠어도 그게 있다는 건 알죠?
집합건물법이 있다는 거 알죠? 집합건물법 내용을 우리 쪽에서 냈어요. 이건 32회 때. 그러니까 이제 2차만 하신 분들이 이 부분은 기억이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좀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민법의 내용을 우리 쪽에서 물어봐도 이건 시험 범위를 벗어났다 얘기를 못 합니다. 왜? 실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일단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실무는 전체 비중이 약 20% 정도로 갖고 있는데 최근 시험에는 이 정도를 출제하고 있고 32회 때도 5개 정도 출제하는데 그럼 여기서 출제 비중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8개라고 가정을 하면요. 지금 조사 확인 쪽에서 약 4개예요. 그 다음에 계약 이행이 있죠. 계약의 이행에 관련 법들. 그래갖고 이제 민법 시간에 공부하는 부동산 실명법이 있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있죠.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경매에 관한 내용도 있어요. 그 다음에 경매 대리업을 할 때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의 이행 단행법들이 이렇게 이제 요 계약의 이행 관련법으로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약 4개예요. 원래가. 그래서 출제를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 지금 3개년 시험을 보면요. 조사 확인 쪽에서 약 2개 정도밖에 안 내요. 여기서 2개 정도밖에 안 내고 여기서 이제 몽땅 내는 거죠. 여기서 4개 내지 5개를 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전체 비중이 5, 6개가 여기서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중기계약은 출제 잘 안 한다는 얘기죠. 다만 이제 30회하고 31회 때 중기계약서 쓰는 요령을 중기계약서 내용을 물어봤는데 이거는 조금 이례적이었어요. 이전에는 언제 냈냐면 20회 냈어요. 20회, 21회 때. 이때 이제 출제하고 말았고 10년 만에 다시 중기계약서 내용을 물어봤던 겁니다. 이 정도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실무 총설은 이 정도 선에서 끝냅니다. 자, 그러면 중개계약서부터 나가죠. 부동산 중개계약 해가지고 463쪽에 나오죠. 찾았습니까? 그럼 법령 시간에 우리가 중개계약을 이제 잠깐 공부를 했는데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죠.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죠. 끄덕끄덕이 아니고 도리도리입니다.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공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에요.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 뭐라고요?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 거래계약. 이걸 거래계약이라고 그러고 의뢰인과 개공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집중합시다. 월요일이라 몸이 무겁죠? 저도 이제 조금씩 월요병이 다시 또 도지기 시작했는데 몸이 조금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부동산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공 사이에 체결되는 중개의뢰가 관한 합의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개계약은 출제를 잘 안 하니까 464쪽을 보시면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이라고 나오죠. 이거 이제 민법 계약편을 탄력받으면 이거는 금방 여러분들이 알아보거든요. 낙성 분류식 계약이고 유상상무 계약이고 위임유사의 비전형 계약이고 인사중개계약이고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중개계약서를 언제나 쓴다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 이것도 이제 시간이 매우 남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중개계약의 유형이 있죠. 466쪽에. 찾았습니까? 자, 이 부분만 잠깐 보고 가죠. 그 중개계약의 유형인데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우리 개업공사가 어느 정도 독점력을 갖고 있느냐. 독점성에 따른 부분이거든요. 독점성에 따라서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독점 중개계약으로 구분합니다. 이건 독점성에 따른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법령 시간에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을 공부했죠.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은 이거였잖아요. 의뢰인 갑이 개업공사 A한테 중개 의뢰하고 옆집 B한테 또 의뢰하고 또 옆집 C한테 의뢰하고 이 중 가장 먼저 거래시킨 개업공사에게 보수를 주는 형태. 이게 일반이었죠. 요 집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형태이기 때문에 22조의 통칙 규정을 두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명문이 있었고요. 전속 중개계약은 의뢰인 갑이 특정 개업공사 A한테만 중개할 권한을 부여하고 이 개공이 승낙을 함으로써 체결되는 계약이었죠. 물건 혼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법령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명문의 규정을 둔 형태가 바로 일반과 전속중개계약이에요. 이 두 제도가 일단 명문이 있었습니다. 그럼 독점중개계약은 뭐냐? 전속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의뢰인이 특정 개업공사 A한테만 독점적으로 중개할 권한을 부여하고 개공이 승낙을 함으로써 체결되는 계약이에요.
그러면 물건을 혼자 받았다는 점은 전속과 독점이 동일하죠, 지금. 어디 차이가 있냐면요. 스발상의 차이가 있어요, 둘이. 자, 스발상 들어보기는 했는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절대 세게 발음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의뢰인이 거래했습니다. 이때 둘이 처리하라는 방법이 틀려요. 전속의 경우는 의뢰인이 스발상과 거래하면 중개 보수를 줬던가요? 안 줬던가요? 안 줬어요. 중개 보수 안 줬죠? 안 주고 뭐만 줬어요? 이자가 지출한 소요 비용만 지급했죠. 아, 그래갖고 이거 갑이 A한테 중개 의뢰해놓고 백화점 갔다가 옆집 만나가지고 거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자는 적극적인 중개활동을 해서 추정이 되니 이자가 지출한 비용만은 물어줘라 이거죠. 보수를 주지는 않았어요. 맞죠? 아,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내가 한 중개업소에 내놓고 우연히 만난 상대방과 거래한 거예요. 보수 주시겠어? 안 주겠어? 안 주죠. 그러니까 소요비용만 지급했습니다. 근데 독점 있죠. 독점은 중개 보수를 지급을 해야 돼요. 독점은. 그래서 개공한테 가장 유리한 형태가 뭐예요, 그럼? 독점이에요. 근데 독점이 왜 우리 법에 안 들어오고 전속이 들어왔을까? 독점은 우리의 법감정과 맞지를 않아요. 내가 중개 의뢰해놓고 우연히 만난 상대방과 거래해버린 거예요. 보수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신다고 그랬죠? 우리의 법감정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이 못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사용하는 중개약 제도가 독점, 일본에서 가장 사용하는 것은 전속,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서구 유럽의 법을 일제강점기 때 이제 수입을 했기 때문에 일본 애들하고 우리하고 법감정이 비슷해요. 그래갖고 어쨌든 전속이 들어온 거고 독점이 못 들어온 겁니다. 이건 우리 법감정과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는 어느 정도 독점력을 갖느냐에 따른 부분이에요. 그러면 일반 유기약은 우리 기업공사가 중개사물에 대한 독점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전속은 어느 정도 있죠. 있고, 그 다음에 독점유기약은 독점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고요. 독점력에 따른 부분이었고, 자, 그 다음에 중개행위에 관여하는 수에 따른 부분이거든요. 수에 따른 부분인데 단독 중개계약은 의뢰인 1인과 개공 1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에요. 1대1. 이게 이제 단독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단독 중개계약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중개계약은 뭐냐면 개공이 다수이거나 중개 의뢰인이 다수이거나 이게 바로 공동이에요. 그러니까 개공이 여러 명이거나 의뢰인이 여러 명이거나 그럼 이제 공동중개계약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도 공동중개계약이래요. 갑의 개업공사는 A였고 의뢰 개공은 B였어요. 둘이 협력을 할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이것도 공동중개계약이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단독중개계약의 결합된 형태, 그러니까 공동중개 행위에 불과한 걸로 보이는데 이것도 공동중개계약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공동중개계약은 개공이 다수가 관여하는 형태예요. 그러면 공동중개계약은 여러 개공이 협력을 하여 중개를 완성하죠. 그러니까 신속한 중개가 가능하다는 게 일단 그 장점이고요. 다음에 지금 현 시대에는 공동중개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 주된 이유가 뭐냐면 개공들끼리 물건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 공동계약은 정보통신 시대에 적합한 아주 이상적인 형태다. 이렇게 지금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해 두시고. 다음에 보수를 어떻게 지급하느냐에 따라서 정률, 정가, 순가중개로 구분하는데 정률은 말 그대로예요. 중개, 보수, 요율을 정해야 하는 중개이야기죠. 그러니까 0.9%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법정 한도 내에서 0.5%로 하자. 이렇게 이게 정률 중개예요. 그러니까 중개, 보수, 요율을 정한 거고 정가 중개약은 말 그대로 중개 보수액을 정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법정 보수가 300이라면 뭐 200으로 하자.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정가 중개하고 순가 중개액은 차액을 지급하는 거예요. 차액으로 중개 보수를 지급하는 건데 이겁니다.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을한테 팔아달라고 중개 의뢰하면서 내 손에 5억만 쥐어줘. 나머지 차액은 모두 가져. 이게 순가 중개약이에요. 또 사는 쪽에서도 가능한데 나는 예산이 5억이 있거든. 이 토지 마음에 들거든. 그러니까 이거 4억 8천을 구하든 4억 9천을 구하든 관여치 않겠다. 이거 나머지 차액은 모두 중개보수로 가져라. 그래서 순가중개약은 그겁니다. 의뢰인이 이거는 최저가를 정한 거예요. 이거는 최고가를 정한 거고요. 최저가나 최고가를 정하여 중개 의뢰하고 그 차액을 중개보수로 지급하는 형태. 이것을 순가중개계약이라. 일본식 표현이에요. 이거. 말이 어렵죠? 이게 바로 이제 순가인데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겁니다. 순가 중개계약을 의뢰인과 체결했거든요. 그렇다요. 바로 보수 초과에 걸려서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차액 부분이 법정 한도를 넘기지 않으면 절대 금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가가 체결된다 하여 당연히 금지는 아닙니다. 근데 그 차액 부분이 법정 한도를 넘길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금지가 된다고 봐야 돼요. 근데 당연히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이걸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 있잖아요. 이제 내 아파트 팔아주는데 입금가 10억이야. 이거 순가예요. 입금가. 그럼 이거 매도인한테 10억을 넣어달라는 얘기죠. 나머지 차액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또 실무에서 인정이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인정. 그러니까 이것도 10억을 잡아주고 나머지는 모두 차액으로 가져라. 네 보수로 가져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순가중개계약이에요. 근데 차액 부분이 법정 한도를 넘길 가능성이 크죠. 그렇지 않다면 뭐 순가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순가중개약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는 중개보수를 어떻게 지급하는가? 그거에 따른 구분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감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지금 일반, 독점, 그 다음에 전속, 공동, 순가 이거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기면 아무것도 없죠. 그럼 원래 실무에서 중개계약이 등장한다는 것은요, 원래 중개계약서 쓰는 요령을 공부해야 돼요. 맞죠? 그래야 이게 실무 아니겠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통상적으로 실무에서 중개계약 제도가 나오면요, 중개계약서 서식이 여기서 같이 나오거든요. 같이 나오는데 우리 교재는 중개계약서 서식이 법령 쪽에 있었어요. 법령 쪽에. 그래갖고 중개계약 서식 두 가지가 이제 전속과 일반 계약이 있다고 그랬는데 요 서식의 내용이 이제 법령 쪽에서 우리가 잠깐 보고 그냥 통과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순환서부터 우리가 정리를 할 겁니다. 이게. 그럼 여기서 기억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반 중개계약 서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일반 중개계약 시 이 서식을 사용할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맞죠? 다음에 이걸 작성할 의무도 없다. 근데 전속 중개계약이에요? 전속 계약서 이거 작성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작성해줘야 되고 이거 보관도 하라고 그랬죠? 전속 계약서 작성하고 나서 몇 년 보관? 3년을 보관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 정도. 자, 그럼 중개계약제도 끝났습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자, 이 조사 확인 파트에서 이제 다른 과목들이 모두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민법적인 지식, 공시법적인 지식, 세법적인 지식 이런 내용이 필요해요. 근데 요즘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민법적인 지식만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 조사 확인 들어가는데 조사 확인 총설 부분이 있거든요. 조사 확인의 의의는 당연히 이 물건을 알아야지만 중개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물건을 잘 안다면 브리핑을 잘 할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을 잘 할 테고 설명을 제대로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 거기에 조사 확인의 의의가 있고 자, 그럼 조사 확인의 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조사 확인의 대상은 당연히 확인 설명사항이 조사 확인 대상이겠죠? 그럼 확인 설명사항 우리가 쭉 읽어보고 넘어왔거든요. 기본적인 사항. 확인 설명사항이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인 사항,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거래 예정 금액, 다음에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이거 설명해 줘야 되고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시설물의 상태, 수도전기 가스 소방, 다음 벽면 도배 상태, 다음에 일조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로, 대중교통 수단, 다음에 시장학교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이런 입지 조건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 중리 및 세율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 줘야 돼요. 이게 확인 설명사항 10가지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공부하는 것은 요 사항들을 어떻게 조사하느냐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 방법론을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조사 확인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공부상 조사의 방법이 있을 테고 또 하나는 현장 답사의 방법이 있겠죠? 한 장을 넘기면 두 장을 넘겨야 되나? 그래서 이게 조사 확인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공부를 발급받아 조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부상 조사고 공부의 모든 사항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현장을 답사해 조사합니다. 현장 조사의 방법이 있죠.
요 현장 조사를 개론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임장 활동. 그죠? 임장 활동. 그것도 일본식 표현이에요. 일본식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공부상 조사의 방법이 있고 현장 조사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태에 관한 자료 요건 기억나십니까? 확인 설명하면서 중개 의뢰인한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럼 중개 의뢰인을 통해서 조사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그럼 의뢰인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우리가 이미 다뤘으니까 여기서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주 타겟은 이제 공부상 조사의 방법이에요. 근데 요즘 출제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가볍게 짚고만 가는데 공부를 통한 확인 그래가지고 한 장을 싹 넘기면 공부상 조사 확인 사항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칠판 보시죠. 그럼 물건에 표시에 관한 사항이에요.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지목입니다. 물건 표시에 관한 사항이 그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돼요. 물건의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지목 이런 것들을 이것은 대장을 보고 조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토지의 소재지라면 토지지장 보고 조사하면 되죠. 토지의 면적이나 지목도 토지지장을 보면 되죠.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를 보면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건물의 소재지, 건물의 구조, 건물의 면적, 건물의 방향은 아니고 건물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은 모두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뭘 보고 확인한다? 대장을 보고 확인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되고, 자, 근데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가 누군지, 저당은 잡혔는지 이런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무슨 공부를 봐야 되겠어요? 등기상 증명서. 등기상 증명서를 보고 조사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 사항이에요. 즉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지 투기과열지구인지 이런 사항들. 이게 그럼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그럼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는 뭘 보고 확인하느냐? 토지 이용계 확인서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 이용계 확인서를 통하여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 사항을 확인합니다. 이게. 그래서 조사 확인의 기준이 되는 공부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사항, 물건에 표시에 관한 사항은 대장을 보고 확인하고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등기상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다음에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는 토지 이용계 확인서를 통하여 조사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 그래서 써있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공부상 조사 확인 사항. 거기 1번, 2번, 3번이 있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각종 공부로 어떤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느냐. 이 내용이 지금 도표로 정리가 돼 있는데 이것은 요즘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부분은 전에는 시험에 잘 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적도 임야도로 뭘 확인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이런 것들을 잘 물어봤는데 요즘은 내지 않으니까 가볍게 참고만 하고 넘어가는데 공시법 시간에 지적도 본 적이 있죠. 지적도를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대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그러면 요 대가 뭐예요? 지목. 그럼 지적도 임야도로 지목 확인할 수 있네요? 맞죠? 이 103이 뭐예요? 지번. 그럼 소재지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선이 뭐예요? 경계. 그럼 경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토지 모양이 있죠? 이 토지 모양을 뭐라고 하냐면 지형이라고 그래요. 지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형도 생각해갖고 높낮이로 이해하면 안 돼요. 지형은 뭐라고요? 토지 모양. 토지의 경사를 뭐라고 하냐면요. 토지의 경사를 지세라고 해요. 지세.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로 토지의 소재지 지목 확인할 수 있죠. 다음에 토지의 경계 확인할 수 있죠. 토지 모양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지세는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상 조사가 바로 이런 거였는데 요즘 안 되니까 가볍게 이해만 해주세요. 토지 대장으로 토지에 뭘 확인할 수 있느냐. 건축물 대장으로 건물에 뭘 확인할 수 있느냐. 이건데 그러니까 서식 내용을 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요즘 내지 않으니까 가볍게 그 점만 이해하고 기준이 되는 공부만 이해하자 이거예요. 대신 뭘 이해하고 있어야 되냐면 공부상 내용의 불일치 확인 요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공부끼리 서로 안 맞았더라 이거예요. 누가 우선이냐 문제거든요. 그럼 이 얘기입니다. 그 토지 대장을 보면 이 토지 대장에 이 토지의 소재지가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이 토지의 소재지가 토지 대장상으로는 100번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토지 등기부를 열어봤더니 토지 등기상 증명서상으로는 이 토지의 소재지가 300번지로 돼 있는 거예요. 둘이 불일치했죠. 그럼 이게 누가 우선이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누가 우선이냐의 문제. 그러면 뭐가 우선일 것 같아 이때는? 대장이 우선입니다.
이때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등기 절차를 잠깐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게 건물이었다면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표제부에 관한 등기 있죠. 표제부에는 건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면적 이런 것들 들어가죠. 그럼 표제부에 관한 등기, 아직 공시법에서 등기법 안 했나요? 등기법 시작했죠. 그럼 표제부에 관한 등기할 때는 대장을 보고 기재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표제부의 건물의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건축물 대장을 보고 등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항이 둘이 불치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우선이겠어요? 대장이 우선이죠. 맞죠? 자, 그래가지고 건물의 이 등기 과정을 따져보면, 그러니까 건물에 요거 대장이 작성이 되고 요걸 첨부하여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표제부에 관한 등기는 결국은 건축물 대장을 보고 기재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소유자로 갑이 등재가 됐거든요. 그래서 소유자로 갑이 등재가 됐는데 만약에 갑이 이 건물을, 이 토지를 을한테 팔았어요. 을한테. 그러면 이번엔 소유자로서 여기 토지 대장상으로는 성춘향으로 돼 있는데 등기부상으로는 이게 변학도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소유자의 불일치가 발생했죠. 그럼 이때는 누가 우선이냐 문제죠. 그럼 역시 등기 절차를 생각해보면 소유자로서 갑이라고 등재를 했는데 만약에 을한테 이 건물을 팔았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소에서 먼저 하죠. 먼저 하고 대장소관청에다가 통지를 해줘요. 소유자 바꿨으니까 그리 알아라. 그러면 대장소관청에서 소유자 이름을 바꾸게 되죠. 이해됩니까? 절차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대장상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서로 불일치했어요. 우리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에 소유자가 나온다는 건 알죠? 소유자는 나와요. 소유자는 나옵니다. 대장에도. 그럼 둘이 불일치하게 되면 당연히 누가 우선이겠어요? 이때는 등기부가 우선이죠. 뭔 말인지 되세요? 그럼 간단하죠? 기준공부를 이해한다면 물건에 표시원한 사항,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지목이 대장과 등기부가 서로 안 맞아버렸어요. 그럼 이때는 누가 우선이다? 대장이 우선이다. 근데 권리관계에 대한 불일치가 발생했습니다. 소유자 인적사항이라든가 소유 지분이 서로 안 맞아버린 거예요. 대장과 등기부가 서로. 그럼 당연히 누가 우선이겠어요? 등기부가 우선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경계의 불일치가 있어요. 이 경계는 일단은 지적도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현실의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서로 안 맞아버린 겁니다. 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는데 두 필지가 있어요. 두 필지가 있는데 담장이 이렇게 쳐져 있거든요. 그래갖고 건물이 이렇게 이제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는데 이걸 지적도를 봤더니 실질적인 지적도상의 경계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지적도상의 경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 땅이 이쪽 땅을 침범한 거죠. 경계를 침범했어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이게 현실의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 공부상 경계라고 그러거든요. 공부상 경계가 서로 안 맞아버린 거, 둘이. 그럼 이때는 누가 우선이겠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 경계가 우선이라는 게 우리 틀립니다. 공부상 경계가 우선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정도. 이때 우리 개공은 조사 확인할 때 측량까지 하여 조사할 의무는 없다라는 게 우리 플랜입니다. 일단.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조사 확인의 기준 공부 불일치에 관한 사항을 이해해 두시는데 이게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물어봤었냐면 요즘은 잘 안 물어보는데 27회 시험이 마지막 출제였어요. 그 전에는 언제 출제했냐면 이 부분을 18회 때 출제했어요. 그랬다가 10년 만에 27회 때 출제라고 말았는데 아직 10년 되려면 아직 멀었죠? 그러니까 이해만 딱 해두시는데 이거예요, 바로. 이제 조사 확인의 기준 공부, 뭐 이런 지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의 소재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토지 등기상 증명서를 열람하였다. 토지 등기부를 열람하였다. 이렇게 낸 거예요. 그럼 이거 맞았다고 해야 되고요, 틀렸다고 해야 되겠어요? 토지의 소재지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토지 등기부를 열람하였다. 이렇게 낸 거예요. 그럼 맞았다고 하셔야 돼요? 틀렸다고 하셔야 돼요? 이거 틀렸다고 해야 돼요? 기준공부를 묻는 지문이에요. 아니, 근데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토지 등기부 먼저 열어보고 토지지장 열어보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문들을 출제를 했다는 거죠. 근데 요즘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택들 들어올까봐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건 기준 공부를 묻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불일치에 관한 문제는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 토지 대장상의 면적과 등기부상 면적이 서로 틀렸다. 그럼 이때는 토지 대장상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습니까? 이건 기본적인 사항의 불일치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대장상 면적이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중개를 함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예를 들어서 등기부를 열어봤더니 이게 100번지로 돼 있는데 이렇게 1100번지로 돼 있는데 대장상을 열어봤더니 이게 그냥 100번지로 돼 있어요. 그럼 이때는 소재지의 불일치니까 당연히 대장상 소재지가 우선이죠. 그러면 설명을 스님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등기부를 열어봤더니 이것은 300번지로 돼 있고 토지지향을 열어봤더니 이거는 그냥 100번지로 돼 있다. 이 경우는 토지대장이 우선이니까 토지대장이 맞습니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브리핑했어요. 이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으니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실제로 따져봤더니 등기부가 맞아버리면 어떡할 건데, 이거. 우리가 그러니까 중개를 함에 있어서 뭘 기준으로 거래를 시키느냐에 따른 판단이니까 이 경우는 대장이 우선이니까 일단 100번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후일 손님들께서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게 FM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거래돼 안 돼? 절대 안 되지? 맞죠? 이런 물건들은 실무에서 버려야 됩니다. 그냥. 맞죠? 피해야 돼.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피하는 게 맞는데 일단은 중개를 할 때는 그렇게 설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얘기할 때 애매하게 얘기하잖아, 항상. 책임 안 지려고. 우리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이거 농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나중에 사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우리 발 험이들이지, 그냥. 맞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렇게 브리핑하라는 얘기가 현황만 설명하면 돼요. 등기부상 이렇게 돼 있고 대장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은 거래는 대장상 기준으로 진행을 합니다. 후일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진행을 해버려야 돼요. 물론 실무적으로 이런 물건은 버려야지. 그냥. 이거는 언제 구척추탈하면서 다 확인해 이거. 그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요 조사 확인에 대한 기준 공부와 불일치 관한 문제를 봤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항이 공부에 나타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은 현장 답사하여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순서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조사 확인 사항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477쪽에 중개사물의 기본적인 사항 조사 확인 사항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사항은 한 장 넘기면 소재지, 면적, 지모, 경계 그래갖고 쭉 이런 사항들이 지금 나열되어 있어요. 지형과 지세, 건물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물의 구조, 용도, 건축 연도, 방향 이건데 기본적인 사항은 지금 현재 뭘로 조사한다고요? 대장으로 확인한다. 토지, 소재지, 면적, 지목은 대장으로 확인하면 되죠. 건물의 구조, 소재지, 면적 이런 것들은 모두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하면 돼요. 이때 면적 환산법 이제 기억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현재 면적을 미터법을 쓰고 있죠. 제곱미터를 씁니다. 그러니까 미터법을 쓰고 있는데 척관법인 평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평을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문서 작업을 할 때는 평을 절대 쓰면 안 된다. 가로 열고 평이라고 표시해도 안 돼요. 가로 열고 표시해도 안 됩니다. 평을 쓰게 되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이거 기준금액이 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확인 설명서나 계약서는 평을 쓰면 안 된다. 그럼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등을 알고 있어야 되죠. 왜? 손님한테는 제곱미터로 브리핑하면 손님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평으로 환산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죠. 근데 문서 작업할 때는 절대 평을 쓰면 안 된다. 이게. 그럼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한다. 그럼 곱하기 0.3025를 하면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대충 0.3을 곱하면 평이 되는 겁니다. 소위 부동산을 하면서 0.302호라는 숫자를 헷갈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0.302호를 곱하면 평으로 된다. 그럼 평을 거꾸로 제곱미터로 환산하면 곱하기로 한다면 3.3058을 곱해주면 돼요.
네, 숫자 두 개 다 암기할 필요 없죠? 곱하기로 한다면 평에다가 요걸 곱해주면 제곱미터로 환산되는데 이거 둘 다 암기할 필요 없이 하나만 암기하고 있으면 되죠. 0.302를 곱하여 평이 나왔으니 평에다가 나누기 0.302 해주면 제곱미터 되는 거죠. 맞습니까? 아, 맞아요. 아이,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원을 안 나오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2 곱하기 3은 6이잖아요. 그럼 2가 나오려면 6을 3으로 나눠주면 되지. 아, 반장 안 왔어. 곱하기 0.302 갖고 제곱미터 나왔어요. 평이 나왔으니까 나누기 0. 평에다가 나누기 0.302 해주면 제곱미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어차피 이거 3.305 가는 게 계산기 두들겨야 돼요. 우리 암산 안 돼, 이거. 맞죠? 그러니까 나누기 0.302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정도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사항 끝났어요. 이제 권리관계 조사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권리관계 조사로 들어갔어요. 두 번째 조사 확인사항 481쪽이죠, 지금. 그럼 권리관계는 기본적으로 등기상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하는 거죠. 그럼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다면서요. 그럼 표제부는 물건에 표시하는 사항이 등기가 되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등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을구에는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대한 등기가 됩니다. 넘어갑니다. 공시법 시간에 공부해요. 그러면 우리가 공시되지 아니한 권리도 설명해야 되죠. 조사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이제 공시되지 아니한 권리들 나가 해보면 이렇게 되죠. 공시되지 아니한 권리는 현장 답사를 통하여 일단 확인한다 이러는 거예요. 공부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럼 공시되지 아니한 권리가 대표적으로 유치권이 있어요.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유치권 미공시 권리입니다. 공시되지 아니한 권리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이 있거든요. 아직 낯설긴 할 텐데 법정지상권도 등기가 안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등기가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되지 아니한 주택상가 임차권이 있죠. 임차권. 그럼 미공시 권리, 미공시 권리들 나열해 보면 이 정도입니다. 이 권리들은 모두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이게. 근데 이 중에 실무적으로 개공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미공시 권리가 뭘 것 같아요? 임차권. 그렇죠.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미공시 권리는 임차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이제 다음 주죠.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을 민법 시간에 공부하지만 우리 쪽에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다시 접근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요건 지금 빼고 그럼 다음 주에 별도 공부하니까 이 세 개 중에는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미공시 권리가 뭘 것 같아요? 예? 유치권? 단언컨대 유치권은 만날 일 없습니다.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으면요 그 물건 버리는 게 좋습니다. 분묘? 기지권이죠. 법정상권 만날 일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는 대부분 사는 그 분묘들이 있죠. 묘가 있어요. 그거 존속시키기 위한 권리가 분묘? 기지권이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이걸 제일 많이 만납니다.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민법 시간에 분묘기지권 판례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공부하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걸 줄여서 장사법이라고 불러요. 이 법의 내용을 민법 시간 공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엮어가지고 우리 쪽에서 아주 출제를 잘하고 있고 32회 때도 역시 출제가 됐습니다.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법 시간에 판례 태도를 공부하시거든요.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법 시간에 잘 들으시고 맞추기는 어디서 맞춘다? 중개사법에서 맞춘다. 농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분묘기지권이 주 타겟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486쪽에 부동산 임차권이 설명되어 있고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분묘기지권이 등장하고 있죠? 분묘기지권. 근데 최근에 우리 법정상권도 우리 쪽에서 지금 간혹 출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선 이제 민법의 도움을 받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분묘기지권 488조 찾았어요? 우리 민법 시간에 이거 하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나갑니다. 이거는 제가 먼저 나가요. 분묘기지권 보자는 얘기입니다. 분묘 존속을 위한 권리다. 이게. 자, 그래서 분묘기지권 보시게 되면
분묘기지권은 판례에 의하여 확립됐어요. 판례에 의해서. 그래서 분묘 존속을 위한 권리로서 지상권 유사의 물권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관습상의 특수지상권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으로 인정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권 아시잖아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등기도 안 돼 있는데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장래에 대한 특별한 이제 관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상당히 실무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제한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지상권 유사의 물권으로 인정되고 있고요. 그럼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분묘란 점이 공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봉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봉분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시신이 이렇게 누워 계셔야 됩니다. 앉아 계셔도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봉분이 있고 시신이 안치가 돼 있을 것. 이게 이제 분묘예요. 이게. 그러면 봉분은 있으나 시신은 없어요. 이걸 뭐라 하게요? 가묘. 우리 어르신들이 이게 임시가짜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오래 사시라고 가묘를 가끔 써놓습니다. 가묘를. 그럼 가묘는 시신이 없으니 분묘지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렇게. 다음에 봉분이 없어요. 시신은 있어요. 그럼 평평하게 모셨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몰래 모셨다. 이걸 평장 또는 암장이라고 해요. 평장, 암장입니다. 그럼 평장이나 암장은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역시 없다. 이게. 그럼 이건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겁니다. 등기는 그 요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봉분이 있고 시신이 안치되어 있으면 이건 분묘기권이 바로 성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분묘기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세 가지로 압축이 됐습니다. 판례를 정리하면 세 가지로 있는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설치했다. 즉, 자네 땅에다 내 할머니 좀 모시겠네. 그래 하십시오.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있었어요. 그러면 분묘기권 바로 취득해버립니다. 바로 이거를 승낙형이라고 해요. 승낙형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토지 소유자 승낙을 받아 설치했다. 다음, 취득시효로 취득할 수도 있어요. 분묘지권을. 취득시효. 시효 취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시효 취득은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이제 소유권 편은 다 했겠네? 취득시효 했겠죠? 안 했어요? 아직, 예? 계약부터 먼저 나갔어요? 아, 그랬구나. 좋습니다. 시효 취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분묘를 모시고 나서 20년간 점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년간 분묘를 설치하고 나서 20년간 제사를 모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시효로 분묘지권을 취득한다 그래요. 20년간 모시면. 그래서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데 그 점유가 폭력에 의하지 아니한 점여야 돼요. 평온한 점여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공연하게 모셔야 돼요. 몰래 모시면 안 돼요. 비밀로 하지 아니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연히 봉분을 설치하고 20년간 제사를 모셨어요. 20년간. 그러면 시효로 분묘지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것을 시효 취득형이라고 해요. 몇 년 모셔야 된다고요? 20년. 평온 공연한 점여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모시면 분묘지권을 시효로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만 이제 지금 현재는 지금 설치된 분묘들은 시효 취득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묘를 내 땅에다 설치했어요. 내 땅에다 분묘를 설치하고 내 땅을 이제 파는 거예요. 파는데 그 사는 사람과 이 분묘 이장에 대한 특약, 철거에 대한 특약을 안 했어요. 안 한 상태에 내가 토지를 팔았어. 그럼 내가 분묘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죠. 이게 내 땅인데 여기다 내가 분묘를 모신 거예요. 모셨는데 이 땅을 이제 파는 거예요. 양도하는데 이 양수인과 이 분묘를 이장을 하겠다. 또는 철거를 하겠다. 이런 특약을 안 했다는 얘기죠. 안 한 상태에 양도해버리면 내가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사는 쪽이라면 반드시 철거 특약해야 되죠. 파는 쪽이라면 조용히 그냥 팔아버려야 되죠. 그래야 내가 취득하니까. 그래서 이게 양도형 분묘기지권이라고 해요. 참고해두세요. 이거. 그래서 승낙형이 있고요. 시효취득형이 있고 양도형 분묘기지권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해해두시고. 자, 그러면 성립하는 경우는 세 가지로 정리가 됐고 그럼 이렇게 성립된 분묘기지권의 효력은 어떻게 되냐면 이 효력은 일단은 원칙적으로 분묘기지권은 종손이 취득함이 원칙입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 종손이 취득함을 원칙으로 해요. 원칙이. 종손이 취득하고요. 다음에 이제 언제까지 분묘기권 효력이 유지가 되느냐 이건데 이거는
분묘에 대하여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이 분묘가 전속하는 동안은 계속됩니다. 그러면 수호봉사를 계속한다는 얘기는 제사를 모신다는 얘기죠, 지금. 제사를 모시는 한은 끝까지 간다는 얘기죠, 이거. 그러면 이 땅 뺏긴 거예요. 뺏긴 겁니다. 토지 소유자가 이걸 사용 못하게 돼요. 이거는. 그래서 제사를 모시는 한 끝까지 간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소적 효력인데 분묘 기지권이지 않습니까? 그럼 분묘 기지권이라는 건 이거예요. 이게 봉분이 안치된 밑에 땅 있죠. 봉분이 안치된 이 밑에 땅. 요것이 원래 분묘 기지죠. 그럼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거 동그랗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분묘 기지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다면 절할 곳이 없죠? 올라가서 절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분묘 기지뿐만 아니고 주변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러니까 분묘를 수봉사하는데, 수호하고 봉사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변 공지를 포함한다. 이게. 그래서 분묘기권의 장소적 효력은 분묘의 기지뿐만 아니고 주변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는 게 우리 판례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묘는 대부분 이 뒤에 초생달 모양의 둔덕이 있죠. 이거 뭔지 아시죠? 초생달 모양의 둔덕. 그러니까 바람도 막아주고 물 들이치지 말라고 뒤에 이렇게 둔덕을 쌓아놨잖아요. 분묘 뒤에. 그죠? 뒤에 쌓아놨는데 요것을 판례가 사성이라고 불렀어요. 사성. 사성. 이걸 지방에 따라서 이제 부르는 이름이 틀린데 판례는 이걸 사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한자가 좀 애매한데 모래사자를 쓰는 경우도 있고 위에 이제 풀초, 반머리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성은 성성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쨌든 사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분묘기권의 효력이 당연히 사성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수호봉사인데 필요한 범위에서 주변공지를 기지뿐만 아니고 주변공지를 포함하지만 사성이 이 봉분으로부터 30m 뒤에 설치되어 있는 거야. 거기까지 미친다고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사성까지 미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료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럼 남의 땅을 함부로 쓰니 지료 지급의 의무가 있느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그동안 지료 지급 의무가 없다라고 했었어요. 지료 지급 의무가 없다. 판례가. 그래갖고 이제 대대로 내려온 관습 제도였기 때문에 이거는 지료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판례를 변경했죠. 판례 변경해가지고 시효취득형 있죠. 시효취득형의 경우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청구한 때로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해되세요? 자네 땅에다 내 할머니 좀 모시겠네. 승낙형은 이게 명백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면 지료는 당사자, 토지 소유자와 분묘를 설치한 자 사이에 약정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거든요. 있는데 그런 약정이 없다면 지료 지급 의무가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은 시효취득형의 경우는 일단은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했잖아요. 그럼 청구한 때로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분묘를 설치한 때로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근데 여기 양도형 있죠? 양도형 가지고 이번에 물어봤죠. 우리 32회 때. 양도형의 경우 지료 지급 의무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설치한 때로부터 있다는 거예요. 지료 지급 의무가. 차이가 있죠,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내 땅에다 분묘를 설치하고 이 토지를 파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내가 설치한 때로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자가 취득한 때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나는 내 땅이 이제 아니니까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되겠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거는 설치한 때로부터 있다는 게 우리 판례였습니다. 양도형의 경우.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구분해 놓으세요. 그 시효취득형으로 만약에 분묘지권을 취득했어요. 이때는 언제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있다고요? 청구한 때로부터. 소유자가 지료 달라. 청구한 때로부터 있고 양도형은 우리 교재에 이 내용이 안 써 있더라고요. 양도형의 경우는 언제부터 있다고요? 설치한 때로부터. 점유한 때로부터 있다는 거예요. 설치나 점유나 다 같은 표현인데 그때로부터 이제 지료지급 의무가 있다. 그렇게만 참고해 두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분묘지권에서 민법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더 하시잖아요. 그럼 저도 더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 원장님이 먼저 하지 않으면 제가 안 하거든요, 잘. 근데 항상 이게 출발할 때는 내가 먼저 해. 꼭 주임법도 그렇고 상임법도 그렇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니까 분미권 여기까지 이해해 주고. 이것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장사법이 있는데 우리가 팔방미인이 돼야 되거든요.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별너무 법을 다 하죠. 장사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장사법도. 자,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넘어가요. 이제 쭉쭉 넘어가서 491쪽 장사법. 그럼 이제 장사법으로 들어가는데 이 장사법상 사용하는 용어 있잖아요. 가볍게 잠깐 말씀드립니다. 수목장 들어보셨죠? 수목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무 밑에 유골의 골분을 미시는 거예요. 수목 밑에. 이게 이제 수목장이라는데 이걸 장사법에서는 자연장이라 불러요. 자연장. 그럼 자연장이 뭐냐면 유골의 골분입니다. 골분이 뭔지 알죠? 이렇게 빤 거. 유골을 이제 빤 거. 이 골분인데 유골의 골분을 수목이나 화초나 잔디 밑에 장사하는 거예요. 수목 밑에 모시면 이게 뭐다? 수목장. 수목 밑에 모시면 이걸 뭐라 한다고요? 수목장. 화초 밑에 모시면 화초장. 농담 아니에요. 화초장이라 불러요. 수목 밑에 모시면 수목장. 화초 밑에 모시면 화초장. 잔디 밑에 모시면 잔디장. 이걸 통칭하여 뭐라 한다? 자연장이라 한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용어. 다음에 분묘와 묘지를 이 법은 확실히 구분합니다. 장사법은. 분묘와 묘지를 구분하는데 분묘는 시신을 안치하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봉분이 있죠. 이걸 분묘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이제 분묘를 이해하시면 되고 묘지는 이 분묘들을 설치하는 일정 면적의 구역이에요. 그러면 이게 묘지다. 이 분묘들이 설치된 일정 면적의 구역. 이게 묘지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사법은 두 개의 묘지에 대해 적용하거든요. 공설묘지가 있고 사설묘지가 있어요. 공설묘지는 시, 도지사가 설치했거나 시, 군, 구청장이 설치한 묘지를 공설묘지라 합니다. 사설묘지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문중이 설치한 묘지가 사설묘지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 저기 흑석동에 가면 현충원 있죠. 현충원은 공설묘지입니까? 아닙니까? 공설묘지예요? 뭐라고? 국립묘지죠. 그렇죠. 그렇죠. 국립묘지죠. 그는. 현충원은 국립묘지예요? 그러면 공설묘지가 아니란 얘기죠. 그럼 국립묘지예요. 그러면 국립묘지에 대해서는 장사법이 적용되게요? 안 되게요?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묘지에 대해서는 이 법에 적용이 없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개인묘지는 뭐냐면 1인을 모셨거나 부부관계였던 분을 모시는 게 개인묘지예요. 다음에 이제 친족관계였던 분을 같은 교회에 모시는 게 가족묘지고, 문중원이었던 분을 같은 교회에 모시는 게 문중묘지고, 법인묘지는 재단법인 설립해갖고 대규모 추모공원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법인묘지예요.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여기 납골시설이라는 말 들어봤죠? 근데 납골이란 말이 어감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어 순화 차원에서 품위가 있게 납골이란 말을 봉안이란 말로 바꿨어요. 봉안이란 말로. 그래가지고 봉안시설이 있죠. 이게 납골시설이에요. 그래갖고 납골묘라고 들어봤죠? 그럼 이거는 봉안묘가 되네요. 묘의 형식을 띤 봉안시설. 이게 바로 봉안묘예요. 그래갖고 그 봉안묘는요. 주로 육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만드는데 육면이 다 대리석이에요. 이게 봉안묘예요. 육면이. 그래가지고 괄호 2m, 세로 1m, 높이는 10cm 못 넘기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주로 봉안묘입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고, 다음에 봉안당 있죠. 봉안당은 여러분들이 드라마에서 엄청 많이 보셨습니다. 이거 봉안당 층층층 있고요. 여기 유골 안치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액자 있고 안에 이제 조화 같은 거 있고, 맞죠? 주인공이 나와서 이 앞에서 흑흑하고 울릅니다. 그죠? 이게 바로 봉안당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당자가 집당자예요. 집당자. 그래갖고 건축물의 형식을 띤 봉안시설. 이게 봉안당이다. 이게. 다음에 봉안탑은 탑의 형식을 띈 거예요. 탑의 형식을 띈 봉안시설인데 실무적으로 봉안탑은 보기 힘든데 굳이 말씀드리면 우리 절 앞에 가면 사리탑들 있죠. 사리탑. 사리탑들이 그 스님들 밑에 사리가 모셔졌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봉안시설, 봉안탑 중에 하나죠. 사리탑들이. 그러니까 그런 탑의 형식을 띈 거고, 봉안담. 담은요 말 그대로 담장 형식을 띈 거예요. 담장 형식을 띈 봉안시설인데
혹시 그거 보셨어요? 봉안당처럼 생겼는데 여기가 안이 안 보이는 거야. 안이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밀폐돼 있죠. 밀폐돼 갖고 여기 밖에 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진만 딱 붙어 있는 거죠. 보였어요? 이게 봉안담이에요. 드라마 같은 데서 가끔 나와요. 봉안담. 그러니까 담장 형식을 띈 거지. 그러니까 그냥 벽처럼 생겼는데 다 나눠져 있죠. 구획돼 있어요. 이렇게 구획돼 있고 밖에가 밀폐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지.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이제 사진만 딱 붙어 있어요. 이 안에 유골 굴분이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 안에. 그래서 일단 이게 봉안담이다. 이걸 통칭하여 뭐라 한다고요? 봉안시설. 그러니까 이 법상 사용하는 용어 이제 이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럼 커피 한 잔을 먹고 할까요? 네, 그러죠.